오늘 우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달콤하고 부드러운 과일, 바나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바나나의 맛이나 영양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 노란 과일 하나가 어떻게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고 정부를 전복시키며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비극의 씨앗이 되었는지에 대한 믿기 힘든 역사입니다. 마치 정치 스릴러 영화의 한 장면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일개 기업이 한 국가의 정부를 무너뜨리고 과일 회사가 주권 국가보다 더 큰 힘을 휘두르며 회의실의 결정이 한 민족의 미래를 좌우하는 이야기. 하지만 이것은 허구도 과장도 아닙니다. 이처럼 역사에 숨겨진 진실을 탐구하는 저희의 여정에 동행하고 싶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십 년간 중남미 전역에서 권력의 균형은 대통령과 의회가 아닌 대통령과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라는 한 미국 기업 사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회사는 너무나 부유했고 정치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으며 미국의 외교 정책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일부 중미 국가들은 독립된 국가라기보다 거대 기업의 자회사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제국이 보통 깃발 아래 도착한다면 이 새로운 제국은 기업의 로고 아래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한 점은 세상 대부분이 이 사실을 거의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비즈니스일 뿐이라고 여겼죠. 바나나 회사가 어떻게 여러 정부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조종하며 심지어는 전복시킬 수 있었는지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19세기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증기선과 전신 케이블로 세상이 급격히 좁아지던 시대였습니다. 당시 바나나는 미국과 유럽에서 신기한 과일이었습니다. 이국적이고 달콤하며 저렴한 데다 완벽한 마케팅 잠재력까지 갖추고 있었죠.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너무 빨리 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나나는 수확해서 운송하고 냉각시켜 선적한 뒤 항구에서 내려 며칠 안에 판매해야만 했습니다. 이는 공급망을 통제하는 회사가 단순히 농장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들에게는 항구, 철도, 창고, 냉장 선박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사업에 절대 간섭하지 않을 정부가 필요했습니다. 1899년 여러 경쟁업체를 합병하여 탄생한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 즉 UFCO는 이 게임의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UFCO는 단순히 농장을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서반구에서 가장 큰 해운 선단을 소유했고 바나나를 운반하기 위한 철도를 직접 건설했습니다. 과일만 수출한 것이 아니라 국가 예산이 바나나 세금과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에 의존하는 나라들의 경제 전체를 통제했습니다.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과테말라 등지에서 UFCO는 고용주의자 지주였고 운송 독점 기업이었으며 정치적 행위자였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미국 외교정책의 팔과 다리가 되어주었습니다. 이 새로운 형태의 제국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현실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1904년 미국의 자카오 헨리는 온두라스에서 머물며 한 나라의 경제와 정치가 사실상 바나나와 그 배후의 기업들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그곳을 바나나 공화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진단이었습니다. 바나나 공화국이란 주권이 취약하고 외세의 압력에 제도가 휘둘리며 국민이 아닌 외부 세력이 통제하는 단일 수출품에 의해 미래가 결정되는 국가를 의미했습니다.
이 용어는 너무나 정확했기에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유나이티드 프루트가 확장함에 따라 더 많은 국가들이 이 묘사에 정확히 들어맞게 되면서 바나나 공화국은 단순한 비유를 넘어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 되었습니다. UFCO는 이 모델을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해가 갈수록 회사는 더 많은 땅을 종종 헐값에 사들였습니다. 현금이 절실한 부채에 시달리는 정부나 외국 자본으로 이익을 보려는 지역 엘리트들로부터 수백만 에이커의 황금 같은 농지를 매입했습니다. 토지가 비옥한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유 그 자체였습니다. 땅은 지렛대였고 협상력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땅은 경쟁자의 진입을 막는 장벽이었습니다. 한 나라가 아무리 비옥한 토양과 수천 명의 농부를 가지고 있더라도 UFCO가 항구로 가는 유일한 철도를 소유하고 있다면 다른 누구도 자신의 작물을 시장에 내다 팔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어쩌면 우리 역사 속 일제강점기의 수탈을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 일본이 한반도의 자원을 수탈하기 위해 우리의 필요하는 무관하게 항구와 자원산지를 잇는 철도를 놓았던 것처럼 UFCO의 철도는 국가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철도는 오직 바나나 농장에서 한국까지만 이어졌고 그 외의 다른 곳으로는 뻗어나가지 않았습니다. 중미 국가들은 국가 기관 시설을 얻은 것이 아니라 기업의 사적인 컨베이어 벨트를 얻었을 뿐입니다. 노동자들의 삶은 단순하고 예측 가능했으며 무자비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UFCO 소유의 땅에 지어진 기업 도시에 살았습니다. 집, 병원, 학교 모든 것이 회사의 소유였습니다. 임금은 현금이 아닌 회사 전표로 지급될 때가 많았는데 이 전표는 오직 회사 상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상점의 물건 가격은 회사가 편리하게 책정했죠. 모든 경제순환은 UFCO에서 시작되어 UFCO에서 끝났습니다. 회사가 임금을 지불하고 음식을 팔고 집을 빌려준 다음 그 이익은 모두 해외로 빼돌렸습니다. 하지만 과일 회사의 진정한 힘은 토지나 철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치에서 나왔습니다. 선거 제도가 불안정하고 국가기관이 미숙하며 지도자들이 외국인 투자에 의존하는 나라들에서 UFCO는 결과를 조작하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세금 면제, 토지 불화, 노동 탄압을 약속하는 대통령을 지원하고 선거 자금을 대고 관리들을 로비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바람이 회사에 불리하게 불기 시작하면 UFCO는 돈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에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미국의 외교 정책이었습니다. 20세기 초 워싱턴은 해외, 특히 중남미에서 미국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깊이 관여했습니다. 본래 유럽의 간섭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먼로 독트린은 미국의 경제적 이익이 위협받는 곳이라면 어디든 미국이 개입할 수 있다는 정당화의 도구로 변질되었습니다. UFCO는 자신들의 기업 문제를 국가 안보 문제로 포장하는 방법을 빠르게 터득했습니다. 노동자들의 파업은 공산주의의 위협으로, 세금 인상은 적대 행위로, 토지 개혁 제한은 미국 자산에 대한 위협으로 둔갑했습니다. 이것은 이윤 보호를 애국심으로 바꾸는 지정학적 수준의 기업 리브랜딩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 즉 토지 강탈, 기업 도시, 사설철도, 정치적 영향력은 현대 중남미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기업 개입 사건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절정의 이야기, 과테말라의 비극으로 향합니다. 이야기는 1954년 과테말라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쿠데타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용되지 않는 광활한 땅에서 시작됩니다.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가 소유한 수십만 에이커의 토지, UFCO가 헐값에 사들여
세금 신고 시에는 거의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놀리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1951년 민주개혁의 물결을 타고 당선된 하코보 아르벤스 대통령에게 이것은 국가적 위기였습니다. 과테말라는 비옥한 토양을 가졌지만 그 땅이 소수의 기업 손에 묶여있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인구의 90%가 빈곤에 시달렸고 단 2%의 지주가 전체 토지의 70%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르벤스는 대대적인 토지 개혁을 제안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유휴지를 국가가 수용하되 소유주가 세금 신고 시 스스로 신고했던 가치로 보상하고 그 땅을 가난한 농민들에게 재분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에게 이것은 정치적 분쟁이었겠지만 유나이티드 프루트에게는 전쟁이었습니다. UFCO는 오랫동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토지 가치를 조작해왔습니다. 세금을 낼 때는 자신들의 땅이 거의 쓸모없다고 주장했고 수용 위협에 직면하자 갑자기 그 땅이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중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르벤스는 UFCO가 스스로 신고한 가치, 즉 에이커당 약 3달러로 보상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공평하게도 그것은 회사가 그 땅의 가치라고 주장해왔던 바로 그 금액이었습니다. UFCO는 격분했습니다. 세금 고지서에 있을 때는 가치 없던 땅이 다른 누군가에게 필요해지자 무한한 가치를 지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UFCO는 단순한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권력의 최고위층에 친구들을 둔 기관이었습니다.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존 포스터 덜레스는 과거 UFCO를 대리했던 법무법인에서 일했으며 그의 동생인 CIA 국장 앨런 덜레스는 UFCO의 이사회 멤버였습니다. 중남미 정책에 관여하는 많은 고위 관리들이 이 회사와 직접적인 재정적 또는 개인적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UFCO가 아르벤스가 자신들의 비즈니스 모델에 위협이 된다고 불평하자 워싱턴은 서반구에 공산주의가 뿌리내리고 있다는 말로 들었습니다. 당시는 냉전 시대였고 미국은 좌파적 개혁에 극도로 민감했습니다. 아르벤스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민족주의적 개혁가였습니다. 그의 토지 프로그램은 소련식 재분배가 아니라 오히려 미국이 점령했던 일본에서 시행했던 개혁과 더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미묘한 진실은 정치 앞에서 살아남기 힘듭니다. UFCO는 홍보 캠페인에 자금을 지원하고 로비스트를 고용했으며 기자들에게 과테말라에 빨갱이가 침투했다는 과장된 이야기를 흘렸습니다. 증거가 희박하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냉전 시대의 공포는 화폐였고 UFCO는 그 화폐를 효율적으로 사용했습니다. 1954년 CIA는 PBS-UCCSS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이는 그 시대 가장 치밀하게 조작된 비밀 개입 작전 중 하나였습니다. CIA는 소수의 망명자들을 모집하여 무기를 공급하고 온두라스에서 훈련시켰습니다. 반란, 군 이탈, 과테말라 군대의 대규모 탈영에 대한 거짓 뉴스를 방송하는 라디오 방송국을 설립했습니다. 장교들을 매수했습니다. 실제 병력은 수백 명에 불과했지만 마치 거대한 반란군이 수도를 향해 진군하는 듯한 환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심리적 효과는 파괴적이었습니다. 자신의 군대가 자신을 배신하고 있다고 믿게 된 아르벤스는 결국 사임했습니다. 쿠데타 지도자들은 즉시 UFCO에 우호적이고 노동조합과 토지권리운동가, 민주적 반대파에게는 적대적인 정권을 세웠습니다. 몇 달 안에 토지개혁은 뒤집혔고 UFCO의 자산은 보호받았습니다. 그리고 과테말라는 수십 년간의 정치적 폭력, 즉 2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내전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유나이티드 프루트는 이 작전을 성공으로 간주했습니다.
회사의 대차대조표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 정부가 전복되었고 기업의 수익성을 회복하기 위해 민주주의가 희생되었습니다. 보스턴과 뉴올리언스의 회의실에서 이것은 간섭이 아니라 훌륭한 비즈니스로 여겨졌습니다. 워싱턴에서는 기업 로비가 아니라 국가방위로 포장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나나 공화국 시대의 천재성이자 비극이었습니다. 사적인 이익이 애국심으로 교묘하게 위장될 때 외교 정책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 이후 유나이티드 프루트는 엘 풀포, 즉 문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 촉수가 국가 생활의 모든 측면에 뻗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자, 변호사, 용병, 엔지니어, 로비스트, 외교관들이 모두 그 회사의 급여 명단에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거대 재벌이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사회 곳곳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습과 흡사했습니다. 이 기억에는 기묘한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미국에서 UFCO는 때때로 기이한 옛 과일 회사로 기억되지만 중남미에서는 국가를 분열시킨 거대한 폭력으로 기억됩니다. 바나나 공화국의 이야기는 사실 바나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경제 권력이 정치 권력보다 더 빨리 성장할 때, 주권이 협상의 대상이 될 때, 한 국가의 운명이 회의실의 결정에 의해 바뀔 수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수출품과 철도, 선전과 쿠데타로 쓰인 경고문입니다. 역사는 스스로를 반복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망과 권력의 속성은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한때 돈이 어떻게 나라들을 체스판 위의 말처럼 움직였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음번에 조작이 시작되었을 때 이미 게임이 끝난 뒤에야 그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